셜록 홈즈, 머즈 그레이브가의 전래문. 1장. 특이한 사건. 내 친구인 셜록 홈즈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많았다. 그는 엽골련을 석탄 양동이에 넣어두거나 담배를 슬리퍼 앞 끝에 끼워 넣어두거나 또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는 편지를 난로의 선반에다 조그만 칼로 찔러두거나 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물건을 치우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꽤나 애를 먹었는데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었다. 자기가 손댄 사건에 관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몹시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도무지 정리하려고 들지 않았던 것이다. 사건을 해결하고 난 뒤에는 마치 짐승이 겨울잠을 자듯 꼼짝하지 않은 버릇도 있다. 바이올린을 켜거나 책을 읽거나 탁자와 소파 사이를 오가는 것 말고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나와 홈즈는 여느 때처럼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말을 꺼냈다. 이봐 홈즈, 방을 치우고 나서 쉬는 게 어떻겠나? 내 말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홈즈도 내키지 않은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실로 들어가서 커다란 함석 상자를 질질 끌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방 한가운데에 놓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빨간 끈으로 따로따로 묶은 서류가 3분의 1쯤 들어있었다. 이걸 보게 왓슨, 이게 모두 사건 기록들이라네. 이 속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취하겠어. 홈즈, 이게 모두 자네가 해결한 기록들인가? 좀 구경하고 싶구만. 그래, 모두가 내 탐정 생활 초기의 기록일세. 그동안 무척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 그래. 이건 좀 특이한 사건이었네. 홈즈는 함석 상자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끄집어내더니 그 속에 구겨진 종이 쪽지, 낡아 빠진 황동 열쇠, 실꾸러미가 달린 나무 막대기, 녹슨 금속 원판 3장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홈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게 물었다. 왓슨, 이게 뭔지 아나? 모두 괴상한 물건들이 아닌가? 물론 괴상한 것들이지. 그런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더욱 괴상하단 말이야. 홈즈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어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모두 머즈 그레이브가의 전래문 사건을 해결한 뒤 기념으로 모아둔 거라네. 그렇다면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겠나? 지금 당장 말일세. 응? 방 치우는 것을 그만두고 말인가? 홈즈가 장난기 있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 결벽증도 의심스럽군 그래. 하지만 좋아. 이 사건은 우리 영국, 아니 온 세계의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희한 사건이니까 말일세. 자네가 이 사건을 기록해 준다면 나도 기쁘겠네. 내가 관계한 많은 사건 중에서 이만큼 별난 것도 없을 테니 말이야.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2장. 홈즈의 이야기. 내가 처음으로 런던에 왔을 때에는 몬테규 거리의 대형 박물관 근처에 방을 빌려 매일 빈둥빈둥 놀며 지냈지. 하지만 그때에도 가끔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네. 대개 학창 시절 친구가 소개한 것이었는데 아마도 대학 시절의 끝 무렵에 내가 탐정을 할 거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탓일 걸세. 그리고 그때 세 번째 들어온 사건이 바로 이 머즈 그레이브가의 전래문 사건이라네. 레지널드 머즈 그레이브는 나와 대학 동문이지만 겨우 인사나는 사이였네. 그는 겉보기에는 삐쩍 마르고 키가 크며 코가 높고 눈도 컸지만 행동은 시원스럽지가 못했어.
하나 예의 바르고 귀족적인 데가 있는 청년이었네. 사실 그는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태생이었어. 웨스트 서식스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일 거야. 우리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네. 근데 그가 내 관찰력과 추리력에 큰 관심을 보인 것만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졸업한 뒤 전혀 만나지 못했는데 4년 뒤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연락도 없이 내 방으로 찾아왔네. 그는 4년 전과 비교해 그다지 변한 데가 없었어. 학창 시절부터 멋쟁이였는데 나를 찾아왔을 때에도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전처럼 침착하고 기품 있게 행동을 했네. 오랜만일세, 모즈 그레이브. 그는 나와 악수를 나눈 뒤에 이렇게 말했어. 자네 혹시 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네만 2년 전에 별세하셨어. 그 뒤로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지는 자연히 내가 관리하게 되었고 또 지방의 여러 행사에도 참석해야 했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날마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런데 홈즈, 자네가 학창 시절 우리를 자주 담복시켰던 그 재능을 지금은 실제로 발휘하고 있단 말을 들었거든. 그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자네 말을 듣고 안심했네. 내가 자네의 지혜를 빌리러 왔으니까 말일세. 실은 요 근래 내 영지에서 매우 이상한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났거든. 우리 지방 경찰도 쩔쩔매고 있는 지경일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야. 머슨, 내가 그의 이야기에 얼마나 열심히 귀를 기울였는지 이해할 수 있겠나. 그 몇 개월 동안 사건이 단 하나도 없어서 심심하고 따분해하던 참이었으니까 말일세.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네. 모자 그레이브는 나와 마주 앉자마자 내가 권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이렇게 말을 꺼냈어. 홈,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네만 우리 집안엔 식구가 아주 많네. 집이 엄청나게 커서 할 일도 꽤 많거든. 식구는 하녀가 8, 요리사와 집사 하인이 2, 그리고 심부름꾼이 하나 있네. 아, 물론 정원사와 마구간지기도 있지. 아무튼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은 집사인 블런튼일세. 젊었을 때는 학교의 교사였는데 교사직에 물러난 뒤에 내 아버님께서 집사로 고용했다네. 그는 아주 빈틈없이 일했고 또 무척 성실해서 아버님께 높은 신임을 얻었지. 몸집이 건장하고 얼굴도 미남인 말 그대로 남자 중에 남자인데 우리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보고 있지만 나이는 아직 만을 넘기지 않았을 거라네. 게다가 여러 나라 말에 능숙하고 악기도 다양하게 연주할 줄 안다네. 하여간 어째서 집사러 왔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똑똑한 사람이야. 흠잡을 데라곤 조금도 없는 인물이지.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네. 여자 관계. 여자 관계가 그다지 단정치 못해서 아내가 죽고 난 뒤 늘 말썽을 일으키고 다녔어. 한 2, 3개월 전인가 아내인 레이첼 하월스와 약혼했기 때문에 몸가짐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네. 사냥터지기의 딸 제니 트레즐리스와 사이가 좋아진 거지. 레이첼은 좋은 여자이긴 했지만 성격이 괄괄해서 브런튼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다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인데 바로 그 뒤에 그 일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 그 일은 집사인 블런튼을 해고했기 때문에 생겼다네. 까닭은 이렇지. 우리 집은 아까도 말했지만 터무니없이 크다네. 지난주 어느 날 밤, 정확히 말해선 목요일 밤, 나는 저녁 식사 뒤에 진한 커피를 마셨더니 잠이 오지 않았어. 일담한 소설이라도 읽어보려고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있었지. 그때
그 책을 당구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가운을 걸친 채 가지러 갔다네. 당구실로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서 도서실과 장총을 장식해 놓은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야만 해. 그런데 그 복도까지 갔을 때 문이 활짝 열린 도서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나. 분명 내가 자러 가기 전에 도서실의 등불을 끄고 문을 닫아두었다네. 나는 틀림없이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지. 복도엔 오래된 무기가 장식으로 놓여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도끼 한 자를 뽑아들고 살금살금 걸어갔어. 그런데 그 안에 집사 블런튼이 있지 않겠나. 옷은 낮에 입은 그대로였는데 안락 의자에 걸터 앉아 무릎에는 무슨 지도로 보이는 종이를 얹고 두 손은 턱을 받친 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놀라서 어둠 속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쭉 살폈다네. 책상 위에 양초를 세워두어서 사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더군. 그리고 그는 잠시 일어나서 벽 쪽에 있는 양복장으로 가더니 열쇠로 서랍을 열더군. 그리고 그 속에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곤 다시 의자로 돌아와서 뭔가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 문서를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니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네. 나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지. 블런트는 내가 들어온 것을 알고는 얼굴색이 변해 일어서더군. 그리고 처음에 들여다보던 지도 같은 종이를 허둥지둥 조끼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겠나. 내가 말했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신뢰를 배반하고 이런 짓을 하다니.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내일 아침 당장 떠나게.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네. 그러자 집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채 내 옆을 지나가 버렸다네. 나는 블런튼이 서랍에서 꺼낸 종이가 무엇인지 봤더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중요하고 어쩌고 할 물건이 아니더란 말일세. 우리 머즈그레이브가의 전래문이라 불리는 것으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의식의 문답을 베낀 것이었어. 지난 몇 세기 동안 머즈그레이브 집안의 장남이 성년이 되면 그 문답을 외워야 했네. 그것은 오직 머즈그레이브 집안에만 필요한 것이었어. 문장이나 가문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겐 값어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지 말이야. 아무튼 나는 블런튼이 두고 간 열쇠로 서랍을 잠그고 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방 입구에 블런튼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지. 블런튼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네. 나리, 억울합니다, 나리. 저는 지금까지 쭉 정직하게 일해온 것을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제게 죽을 만큼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이까지 하찮은 일로 쫓겨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래도 용서하실 수가 없다면 부탁입니다.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한 달 뒤에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뻔뻔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자네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인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것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은 주지 않겠네. 한 달은 너무 길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나가주게. 나가는 이유는 뭐 자네가 좋도록 꾸며도 돼. 겨우 일주일입니까? 플런트는 계속해서 애원했네. 적어도 2주일, 날이 적어도 2주일간 여유는 주십시오. 안 돼. 일주일이네. 그것도 나로서는 크게 배려해 준 거야. 플런트는 크게 낙담한 듯이 맥없이 사라졌네. 나는 족보를 끄고 침실로 돌아갔지.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이틀 동안 플런트는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가 저지른 짓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지켜보았다네. 그런데 사흘째가 되던 날 아침 플런튼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내가 식당을 나왔을 땐 우연히 하녀인 레이첼을 만났지.
플런튼과 약혼을 했다가 나중에 파혼당한 아가씨 말일세. 레이첼은 그때 받은 충격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한 모양인지 애초로울 만큼 얼굴이 야여 있었어. 너무 치근해 보여 위로를 내주었다네. 좀 더 누워 있어야 하지 않겠나, 레이첼. 몸이 충분히 나아지면 일하도록 하지. 그러자 레이첼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정말 돌아버리지 않았나 하고 걱정이 되더구만. 아닙니다, 나리.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에게 한번 진찰을 받아봐야겠어. 당분간 쉬도록 해. 아래로 내려가거든 플런튼에게 올라오도록 이르고 말이야. 집사님은 떠났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어디로 떠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방에도 없어요. 그분은 가버렸어요. 레이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벽에 기대서 날카롭게 웃는 것이었네. 나는 이 갑작스러운 발작에 더러 겁이 나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들을 불렀네. 레이첼은 끊임없이 웃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자기 방으로 끌려갔네. 해서 나는 직접 블런튼을 찾아 나섰지. 그 침실로 가보았더니 침대는 잠을 자는 흔적이 없었고 또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 집안을 둘러봐도 어느 창문이나 모두 안에서 꼭 잠겨 있었고 말이야. 게다가 그의 옷이나 시계, 돈이나 그 밖의 물건도 모두 그대로였네. 다만 그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검은 양복만이 보이지 않았지. 실내용 구두도 보이지 않았지만 외출용 구두는 제자리에 있더군. 머즈 그레이브는 여기서 잠깐 숨을 돌렸다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어. 3장. 사라진 집사와 하녀. 물론 우리는 다락방에서부터 지하실까지 모조리 뒤졌다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우리 저택은 오래된 건물인데다 본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미궁 같았다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어. 그런데도 블런트는 보이지 않았지. 그럼 도대체 그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방 경찰에 부탁했지만 역시나 찾지 못했다네. 그리고 이런 소동 중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나는 그쪽에 넋을 온통 뺏겨버렸다네. 하녀인 레이첼이 이틀 동안 증상이 아주 심해져서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히스테리한 상태가 된 거라네. 해서 밤이면 간호사를 불러 곁에서 돌보게 했는데 블런튼이 사라진 지 사흘째가 되던 날 밤 레이첼이 깊이 잠에 들자 간호사가 안심하고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네. 새벽녘에 간호사가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던 거야. 창문이 열린 채로 말일세. 물론 레이첼은 어디에도 없었고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하인 두 사람을 대동하고 레이첼을 찾으러 나갔네. 그녀가 걸어나간 방향은 쉽게 알아챌 수 있었지. 발자국이 창문 아래에서부터 잔디밭을 지나 옆모습으로 나 있었거든. 하지만 발자국은 거기서 끊어졌다네. 그것은 우리의 소유지에서 바깥 지름길로 곧장 나가는 곳이지. 연못의 깊이는 3미터쯤 되네. 머리가 이상해진 레이첼의 발자국이 연못가에서 사라져버린 걸 본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나겠는가. 물론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네. 그런데 이상하게 시체가 없었어. 그 대신 생각지 않았던 곳을 끌어올렸네. 그것은 빛바랜 삼배자루였는데 속을 뒤져보았더니 녹슨 금속 덩어리와 돌인지 유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몇 동이 들어있었네. 연못 바닥에서 끌어올린 물건은 그뿐이었고 어제도 여럿이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레이첼과 플런튼의 행방은 전혀 알아내지 못했네. 지방경찰도 이제는 손을 들어버렸어. 해서 내 마지막으로 자네를 찾아온 거야. 이렇게 모즈 그레이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단숨에 말했네. 4장.
저택에서 벌어진 사건. 홈즈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파이프 담배를 맛있게 피우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왓슨, 내가 이 괴상한 사건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짜냈을지 자네는 아마 알 걸세. 집사가 사라졌고 하녀도 없어졌어. 그 하녀는 집사와 약혼을 했고 그를 사랑했으나 나중에 파혼당하고 심한 충격을 받아 집사를 마음속 깊이 미워했을 게 틀림이 없지. 그녀는 또한 성격도 괄괄했어. 그래서 집사가 없어진 걸 안 뒤 몹시 흥분했네. 그리고는 머리가 이상해져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물건이 든 삼배자루를 연못 속에 던져버리고 사라졌네. 이상이 이 사건의 모든 정보야. 내가 봤을 때 이들은 단 하나도 사건의 중심에 관계되는 것이 없었다네. 그래서 나는 머지 그레이브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그 문서를 보고 싶군. 집사가 자기 자리를 내던지면서까지 보려 했던 그 종이 쪽지 말일세. 그랬더니 머지 그레이브는 좀 우스꽝스러운 내용이라네. 이것이 그 문서를 베낀 것인데 머지 그레이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식의 문답일세. 라고 대답하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 바로 이것일세. 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 잘 한번 들어보게 왔음.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사라져간 사람의 것이다. 그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중에 오는 사람이다. 무슨 달이었던가? 맨 처음에서 여섯 번째이다. 해는 어디에 있었는가? 떡갈나무 위에 있었다. 그늘은 어디에 있었는가? 느릅나무 아래에 있었다. 어떻게 걸었는가? 북쪽으로는 열과 열, 동쪽으로는 다섯과 다섯, 남쪽으로는 둘과 둘, 서쪽으로는 하나와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다. 무엇을 찾아내면 좋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무슨 이유로 바치는 것인가? 신의를 위해서이다. 자, 보게 왔음. 여긴 날짜는 적혀 있진 않았지만 맞춤법을 보면 17세기 중반에 쓰인 것 같네. 그때 내가 머즈 그레이브에게 그런 말을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군. 홈즈, 이런 건 아무리 조사해봐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쓸모는 없을 거야. 아니, 수수께끼가 또 하나 생긴 셈일세. 내겐 먼저 본 수수께끼보다 이게 오히려 더 흥미롭구만. 어쩌면 어느 한쪽이 풀린다면 다른 쪽은 저절로 해결될지도 몰라. 머지 그레이브, 자네 집사란 친구는 여간 영리한 남자가 아니군 그래. 미안한 말이지만 머지 그레이브 집안 10대의 주인이 모두 달려들어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영리한 사람일 거야. 글쎄,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전래문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아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네. 아마 집사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야. 자네에게 그날 밤에 현장을 들키기 전에도 집사는 이 의식서를 여러 번 보았을 걸세. 물론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집에선 그것을 애써 감추어 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말일세. 아마 그날 밤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끄집어내서 읽었을 걸세. 어떤 지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서로 맞추어가며 보고 있다가 자네가 들어가니 허둥지둥 감추더라고 했었지. 응, 맞네. 집사가 어째서 우리 집안의 전래문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이 잠꼬대 같은 문답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말이야. 그다지 어렵지 않게 뜻을 밝힐 수 있을 걸세. 자네 형평만 괜찮다면 내가 자네 저택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은데 괜찮겠나? 이렇게 해서 나는 그날 오후 머즈 그레이브 집안 영지로 가게 되었네. 자네도 틀림없이 그 유명한 건물을 사진으로 보았거나 말로 들었을 거야.
그러니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그 건물은 기역자꼴로 되어 있고 그 기역자의 짧은 쪽이 오래된 본관, 긴 쪽이 신관이었다네. 본관 중앙에 자리 잡은 튼튼한 주춧돌에 얹혀 있는 문들 위에는 1607년이라 연도가 새겨져 있지. 벽은 엄청 두껍고 또 창문은 너무 작아서 18세기 무렵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내가 갔을 때 창고 정도로만 쓰이더군. 그 건물 둘레에는 훌륭하게 자란 큰 나무들로 무성한 정원이 있고 그 건물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아까 말한 연못이 있었다네. 이봐 왓슨, 나는 거기에 닿았을 때 이미 서로 다른 수수께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지. 그리고 그 전래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블런턴의 행방이나 레이첼의 행방도 당장 알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네. 그 뒤로 난 그 의식서에 적힌 문장의 뜻을 밝혀내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 왜 블런턴은 그 옛날 문답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았겠나? 블런턴은 이 문답 속에서 그 집안의 주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고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이라네. 그렇다면 그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이 블런튼에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 나는 그 전래문을 여러 번 읽고 곰곰이 생각했다네. 그 문장은 어느 장소를 가리키고 있고 그곳만 찾아내면 전래문에 담긴 수수께끼도 틀림없이 풀릴 거라 여겼지. 우선 여기에는 두 가지 실마리가 있네. 떡갈나무와 느릅나무. 떡갈나무는 쉽게 찾아냈지. 건물의 바로 앞, 작길 왼쪽으로 훌륭히 자란 커다란 떡갈나무가 버티고 서 있더군. 나는 마차 속에서 그 떡갈나무를 올려다보며 머즈그레이브에게 물었어. 이 큰 나무는 그 의식서가 쓰인 시대부터 쭉 여기 있었나? 물론일세. 적어도 노르만 정복 시대부터 있었을 걸세. 나무 둘레가 8미터 가까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지. 오래된 느릅나무는 없는가? 저쪽에 있었는데 10년 전에 벼락이 떨어져서 부러지는 바람에 내 잘라버렸어. 그래.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 알고 말고. 그래. 그쪽으로 가보지. 우리는 마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잔디밭을 지나 그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갔네. 그곳은 떡갈나무와 건물의 꼭 중간 지점이었어. 내 추측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들었던 거지. 느릅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던가? 아마 21미터 되었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내가 어렸을 때 가정교사가 수학을 가르칠 때 언제나 나무 높이를 재기했거든. 소년 시절 나는 이 근처에 있는 나무와 건물 높이를 대부분 쟀다네. 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으니 말이야. 블런튼 집사가 그런 걸 묻지 않았던가. 그러자 머즈그레이브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뭔가 생각이 난 듯 대답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몇 달 전 블런튼이 물었던 게 기억이 나네. 마부와 무슨 말다툼을 했다면서 말이야. 왓슨, 이것은 정말 멋진 정보였다네. 내 추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졌으니 말이야. 나는 해를 보았다네. 해는 제법 기울어져 1시간 정도 있으면 떡갈나무 꼭대기에 걸릴 듯 했지. 그 전래문에 적힌 문장 가운데 한 의미가 잠시 뒤면 분명해질 거라고 믿었지. 해가 떡갈나무 위에 있었다는 글귀 말이야. 그리고 느릅나무의 그늘은 그 그늘의 맨 끝을 뜻할 거라고 생각했네. 그러니까 그러니 해가 떡갈나무 바로 위를 지나갈 때 느릅나무 그늘의 맨 끝이 어디를 오는가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머즈그레이브와 함께 그의 서재로 가서 내 손으로 말뚝을 만들었어. 그것에다가 긴 실을 묶고 1미터마다 매듭을 지었다네. 그리고 꼭 2미터가 되는 낚싯대 두 자루를 들고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나갔지. 마침 해가 떡갈나무 꼭대기를 스치려던 참이었어. 나는 낚싯대를 땅에 세운 채 그늘의 방향과 길을 쟀지. 그러자 그늘의 길이가 딱 3미터가 되더군. 자, 여기까지만 풀면 나머진 간단하지 않은가? 길이가 2미터가 되는 낚싯대의 그늘이 3미터가 되었다면 21미터가 되는 나무는 그늘을 31.5미터로 만들 것이니 말일세. 그늘의 방향은 어느 경우든 똑같지. 내가 그 거리를 재보았더니 건물의 벽에 바로 옆이었어. 그곳에 말뚝을 박았네. 그런데 내가 말뚝을 박은 곳에서 5c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흠이 하나 있더군.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겠지만 블런튼이 표시를 했던 흔적일세. 나는 기뻤다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기 때문이지. 이제 이곳을 출발점으로 해서 나는 주머니의 나침반으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확인하고 발걸음으로 거리를 쟀네. 북쪽의 열과 열이란 글귀대로 10걸음을 걷고 나서 거기다 표시를 냈지. 그 다음엔 동쪽으로 5걸음과 남쪽으로 2걸음. 그랬더니 옛 입구에 깔아놓은 돌 위였네. 거기서 서쪽으로 1걸음을 걸으니 돌을 깔아놓은 통로까지 가버리더군. 그곳이 전래문의 장수가 분명했고 말일세. 그런데 나는 이때처럼 실망한 적이 없었다네 왓슨. 처음엔 나의 계산이 근본적인 잘못이라도 있나 생각했네. 저녁 햇빛은 돌로 된 복도를 밝게 비추고 있었는데 옛날의 회색 표석은 회반적으로 단단히 굳혀놓았더군. 아무리 살펴봐도 틈도 없고 손댄 흔적도 없었어.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돌을 들춰본 흔적이 아무데도 없었단 말일세. 5장 홈즈의 추리. 블런트는 손을 댄 흔적이 없었어. 바닥을 쿵쿵 두드려 보았으나 어디서나 똑같은 소리가 울리더군. 틈이나 금간 곳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네. 그제야 머즈 그레이브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린 모양이었어. 나는 그와 함께 다시 그 전래문을 꺼내놓고 조사를 했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다라고 쓰여 있지 않나, 홈즈? 자네는 그 아래란 말을 건너뛰었군. 나는 그리고 그 아래라는 말을 땅을 파내라는 뜻으로 알았는데 꼭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럼 이 아래 지하실이 있다는 건가? 그렇다네, 홈즈. 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만든 것인데 저 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구불구불한 돌계단을 내려갔네. 머지 그레이브는 구석통 위에 얹혀있던 램프에 불을 붙였지. 사방이 환해져서 둘러보았더니 그곳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곳임을 알게 되었네. 그리고 최근엔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왔었다는 것도 알았지. 그곳은 장작을 쌓아두는 곳이었는데 바닥에 쭉 깔려 있었던 게 틀림없었을 장작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한가운데만 깨끗이 치워져 있었네. 그 깨끗하게 치워진 바닥 중간쯤에 크고 무거우며 납작한 돌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녹슨 쇠고리가 달려 있었어. 그걸 보자마자 머지 그레이브가 말하더군. 이걸 봐보게, 홈즈. 쇠고리에 두꺼운 목도리가 걸려있네. 이것은 블런튼이 두르고 다녔던 목도리라네. 그래, 그가 이것을 목에 감고 있던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나는 그 지방 경찰에 연락해서 경관을 보내달라고 말했네. 잠시 뒤 경관 2사람이 왔지. 나는 목도리를 잡아당겨 무거운 돌 뚜껑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혼자서는 도무지 불가능했네. 그래서 경관 1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들어올렸더니 그곳은 시꺼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닌가. 모즈 그레이브가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램프로 구멍 밑바닥을 비췄다네. 구멍 깊이는 2미터쯤 되었고 넓이는 사방 약 1미터 정도인 작은 구멍이었어. 그리고 그 밑바닥 한쪽에
노쇠띠를 지은 나무 상자가 있었네. 뚜껑이 열린 그 상자에는 구식 열쇠가 열쇠 구멍에 꽂혀 있었고 말이야. 상자 바깥쪽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습기 탓일 테지만 상자 안쪽은 곰팡이가 잔뜩 쓸어 있더군. 상자 밑바닥에는 옛날 돈인 듯한 금속이 몇 개 흩어져 있었고 그때 나는 그 상자를 주의 깊게 살필 틈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물체에 눈길이 쏠렸기 때문일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무 상자를 모서리 이마에 대고 두 팔로 상자를 끌어안은 채 죽어 있더군. 시체를 잡아 일으켜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이 바로 집사 플런튼이었던 거야. 죽은 지 며칠 된 모양인데 몸에는 칼에 다친 상처나 긁힌 자국이 전혀 없었어. 어째서 죽었는지 모르겠더군. 물론 그 밖에 모르는 건 많았군 말이야. 처음엔 그 전래문에 쓰여있던 곳만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머지 그레이브 집안의 선조가 남몰래 감춰둔 물건의 정체를 조금도 알아내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였지. 정작 밝혀진 거라곤 블런튼이 죽었다는 것뿐이었다네. 블런튼이 어쩌다가 그런 꼴을 당했는지 하녀 레이첼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만 했었지. 그래서 나는 지하실 구석에 있는 나무통에 걸터 앉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건을 정리해 보았네. 왓슨, 이런 경우에 내가 흔히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나는 우선 내가 블런튼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어림잡아 두고서 막상 내가 그의 입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았다네. 물론 블런튼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이야. 자, 블런튼은 이 집안에 보물이 감추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 둔 곳을 찾아냈지. 하지만 무거운 돌뚜껑이 덮여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야. 그럼 블런트는 어떻게 했을까? 모르는 사람의 힘을 빌릴 수는 없었겠지. 그렇다면 누군가 집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아마 하녀 레이첼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블런트는 여자가 아무리 남자에게 심한 대접을 받아도 끝까지 미워하지 못할 거라고 믿은 거지. 남자란 누구든 자존심이 강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블런트는 다정한 말로 레이첼을 속여 다시 좋은 사이가 되었겠지. 그렇게 해서 믿을 만하고 생각하던 뒤에 레이첼을 데리고 한밤중에 지하실로 내려갔어. 그리고 둘이서 무거운 돌뚜껑을 들어올리려고 했겠지. 여기까지 내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추리할 수 있었다네. 다만 두 사람이긴 해도 한 사람은 여자가 아니던가. 그 돌을 그리 쉽게 들어올릴 수는 없었을 걸세. 무슨 도구를 이용한 게 틀림이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방을 살폈더니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길이가 1미터쯤 되는 장작개비가 보이더군. 그 밖에도 꽤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납작해진 듯한 장작개비 몇 개가 더 있었어. 자, 그 두 사람은 돌뚜껑을 가까스로 들어올려 장작개비를 끼워 넣고 그 밑에다 다른 장작개비를 밀어 넣어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가 되었을 때 장작개비 한 개를 받쳐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일세. 그래서 그 장작개비의 끝이 납작해진 거지. 그 돌뚜껑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거든. 자우간 여기까진 잘 되었겠지. 굴 속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 물론 블런튼이 들어갔을 거야. 레이첼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 블런트는 나무 상자의 자물통을 열고 안에 있던 물건을 레이첼에게 건네주었을 테고. 그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레이첼은 성격이 괄괄한 여자였다네. 이때 플런튼에 대한 심한 증오심이 활활 타올랐을 거야. 사랑을 배반당해 느끼는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 이상이라네. 저 밑에 있는 얄미운 남자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간신히 받치고 있는 이 막대기만 빼면 무거운 돌 뚜껑은 저절로 닫히고 만다.
장작개비가 자연히 빠져버렸는지 아니면 레이첼이 잡아당겨서 빼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레이첼이 어떤 모습이었을진 상상할 수 있어. 블란튼이 건네준 보물자루를 메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을 거야. 그녀 뒤로 얼마 뒤에 질식해 죽을 뻔한 이 남자가 미친 사람처럼 돌뚜껑을 거세게 퉁퉁 치는 소리가 울렸겠지.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졌네. 다음날 아침 레이첼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미친 듯이 웃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네 왓슨. 아, 그렇다면 과연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레이첼은 그것을 어디다가 숨겼을까? 물론 그것은 머즈 그레이브 연못 속에서 건져냈다는 오래된 쇳덩어리와 작은 돌멩이가 틀림없다네. 그녀는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연못 속에 던져 넣었을 거야. 그때 머즈 그레이브는 나무 상자 속에 있던 돈을 꺼내며 말했네. 이것은 찰스 1세 때의 금화라네. 이것을 보니 전래문이 쓰인 연대는 자네 말대로구만. 그래, 찰스 1세 때에 관한 물건이 좀 더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때 갑자기 전래문 1000마리에 적힌 두 가지 말이 생각났네. 나는 말했지. 머지 그레이브, 자네가 연못에서 건져 올린 그 자루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세. 나는 이렇게 말하고선 머즈 그레이브와 함께 그 자루가 있는 서재로 갔네. 머즈 그레이브는 자루 속에 들어있던 잡동사니를 내 앞에 늘어놓았지. 이걸 보고 나는 그가 그 물건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을 알겠더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시커멓게 때가 끼고 윤기가 없는 커다란 쇳덩어리와 자갈 같았다네. 내가 그 자갈을 소매 끝에 문질러 보니 글쎄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겠나. 보석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쇳덩어리를 잘 조사해 보았더니 고리를 두 개 겹친 듯한 것이었는데 뒤틀리고 굽이 있어서 원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웠어. 나는 머즈 그레이브에게 말했지.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찰스 1세가 죽은 뒤에도 왕당파는 영국에 버티고 있었으나 외국으로 도망쳤을 땐 귀중한 물건을 어딘가에 감춰두고 갔다네. 전쟁이 끝나면 되찾으려고 말이야.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우리 선조이신 렐프 머즈그레이브 경은 이름난 왕당파였는데 찰스 2세가 외국에 망명 중일 때는 그의 왼팔이라고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그래, 이제 알겠어. 마지막 수수께끼가 겨우 풀렸어. 비록 비극은 있었지만 자네는 역사상 매우 가치 있는, 아니 피할 데 없는 귀중한 물건을 얻은 거야. 에?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다름 아닌 영국의 옛날 왕관이네. 뭐? 왕관이라고? 그렇다네. 전래문에 있는 말을 되새겨보게 뭐라고 적혀있나.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사라져간 사람의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았나. 이 말은 처형된 찰스 1세를 가리키는 거라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중에 오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있지. 그 말은 찰스 2세를 가리킨다네. 그러니 모양이 형편없이 짜부러진 이 왕관도 옛날엔 틀림없이 영국 왕의 머리에 얹혀 있었던 것이라네. 그래. 하지만 어째서 그것이 연못 속에 있었을까? 그것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 추리를 설명해 주었네. 이야기가 끝냈을 때는 어느새 달이 떠 있었지. 머즈 그레이브는 왕관을 자루 속에 집어넣으면서 물었어. 그럼 찰스 2세가 돌아왔을 때 어째서 그 왕관을 되찾지 않았을까? 나는 머즈 그레이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네. 글쎄, 나도 그건 모르겠네. 혹시 렐프 머즈 그레이브 경이 왕에게 이 비밀을 얘기하지 못한 채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 전래문은 별 의미 없이 전해 내려왔을 것이라네.
그것을 영리한 블런튼이 눈치채고 비밀을 밝혀냈지만 그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지. 자, 이것이 바로 머즈 그레이브가 전래문 사건이라네. 그 왕관은 지금도 머즈 그레이브 저택에 보관되어 있지. 물론 그것을 개인적인 가보로 삼는 데에는 법률상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꽤 많은 돈을 들여 그 왕관을 소유하는 허가를 받아냈다더군. 내가 소개했다고 말하면 머즈 그레이브는 자네에게도 기꺼이 그 보물을 보여줄 걸세. 아, 한일 레이첼은 그 뒤로도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네. 아마 영국을 떠나 멀리 가버렸을 거야. 홈즈는 그렇게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